그렇다면 보석금의 액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석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이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액이 2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회사에 1,0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된 김춘환 전 신한 회장과 4,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의 보석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보석금의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큽니다. 중동이나 미국에서는 조 단위의 보석금으로 풀려났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요.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석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또는 억대의 보증금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거액의 보석금이라도 총 금액의 1%만 보험회사에 내고 발급받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하는 게 실무상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석금이 1,000만 원이면 10만 원, 1억 원이면 100만 원을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면 되겠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누구나 보석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석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1000명 중 127명 정도가 보석을 신청하고 127명의 35%, 즉 45명 정도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35%만 풀려난다고 하니 조력을 받는 변호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와이프 보석이나 법률적인 보석이나 어렵긴 매한가지군요.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봤는데요. 사신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연출이란다. 너무 놀라지 마렴. 자, 이어가던 질문 마저 할까요?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유치장,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입니다. 먼저 유치장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나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되는 곳입니다.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치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죠. 그 안에서 면회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속이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구치소는 또 어떤가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 구치소나 교도소는 그 실내 시설이 유사합니다. 다만 구치소는 재판을 다녀야 하고 변호사의 접견 그리고 면회 등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주요 도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구속 적부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면회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구치소에서의 면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구치소에서의 면회, 같은 의미로 접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접견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접견입니다. 일반인 접견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 예약은 당일 진행이 어려운 단점은 있으나 대기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당일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아예 접견을 못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접견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이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접견 가능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인 접견과 달리 시간이나 횟수에 자유롭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도 녹음이 되지 않는 점, 이런 점이 차이입니다. 이제까지 구속과 구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바지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네,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이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된 경우에 자백을 하는지 무죄를 주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백을 하고 집행유예가 예상될 경우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정상관계 입증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6개월 후 구속기간을 도과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기나긴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하는 과정이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재판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벌어놓아야 한다는 점. 둘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최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와 저의 형사팀이 전문가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실 결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바로 최강 변호의 자부심을 가지고 위기를 겪으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형사재판도 3심까지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다만 민사재판과 다른 점은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텐데요. 형의 집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형이 있습니다. 금전적 집행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형의 집행에 관해서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혹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럴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강 변호 신동호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